오늘 이야기는 가스가 아니라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에너지의 배관이 한번 흔들리는 순간 도시의 불빛과 공장의 온도, 그리고 우리 집 고지서의 숫자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끝까지 들으면 왜 어떤 나라는 같은 폭풍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나라는 겨우 버텨내는지 그 차이가 숫자가 아니라 준비의 문장으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3월 19일,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한 인터뷰에서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해 길게는 5년 동안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나 대형 재난처럼 손쓸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계약한 물량을 보내지 못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 주의 지연이 아니라 계약의 뼈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문제는 기간이었습니다. 몇 달만 비어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는데 이번에는 최장 5년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깊고 복구가 더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5년은 한 계절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배경에는 카타르의 핵심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타격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파리 면적의 3배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단지로 LNG 생산 라인만 14개가 돌아가던 곳입니다. 그중 2개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가스를 액체 연료로 바꾸는 시설 하나도 함께 손상됐다는 전원이 나왔습니다. 이 시설에 들어간 돈만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 원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LNG 플랜트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낮춰 액체로 만드는 초정밀 설비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무너지면 볼트 몇 개 갈아 끼우는 수준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구는 길고, 검증은 더 길고, 재가동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손실은 단순한 파손이 아니라 공급 능력 자체의 공백으로 읽혔습니다. 전해진 분석대로라면 카타르 전체 LNG 수출 능력의 17%가 한 번에 비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매출 손실만 해도 연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규모라는 계산까지 뒤따랐습니다. 도시 하나가 쓸 에너지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겨울과 산업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을 언급한 이유도 그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전쟁 이후 빠르게 뛰어 100만 BTU당 24.8달러까지 치솟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NG 운반선 운임도 하루 42,000달러 수준에서 30만 달러까지 올라 사실상 7배 가까운 폭등을 보였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의 기준으로 읽히는 네덜란드 TTF 가격도 이틀 만에 50% 급등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표정은 더 선명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배를 빌리는 값이 너무 높아지자 가스를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까지 흘렀습니다. 인도에서는 생활용 가스 부족으로 식당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대만은 LNG 발전 의존도가 47%인데 비축량은 8일치 수준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일본의 대형 LNG 수입사 최고 경영자도 이번 사태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급 위기와 견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끊은 지 4년 만에 다시 가스 위기의 그림자를 마주했고 운반선 여러 척이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미국계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석 달에서 넉 달 안에 유럽이 겨울 대비 저장을 시작하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공포를 가격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반응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카타르 의존도가 약 15% 수준이고 이미 다른 조달선을 준비해둔 만큼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 역시 법정 의무량보다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위기 대응 능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원유 2,400만 배럴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패닉에 빠지는 동안 한국만 담담해 보였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야 합니다. 당시에는 비판받았던 협상 하나와 17년 동안 쌓인 신뢰, 그리고 15년 넘게 미뤄온 프로젝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한 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갑자기 닥쳤지만 대응력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점은 2022년입니다. 그해 한국전력은 사상 최대인 33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은 에너지를 사들이는데 68조 원을 쓰고도 거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까지 7차례 오르며 70% 가까이 뛰었고
가스 요금도 40% 안팎 상승했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한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싸게 사오는 나라라는 오래된 전제가 깨진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관점으로 다시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중요한 카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25% 관세 가능성을 내세우며 압박했고 한국은 협상 카드로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사겠다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이 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00억 달러 가운데 LNG 비중만 2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가스공사는 10년 동안 해마다 330만 톤의 미국산 LNG를 들여오는 장기 계약도 추가로 맺었습니다. 왜 이것이 지금 와서 결정적인 카드가 됐을까요? 카타르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가 그때부터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LNG 수입 구조는 호주가 1위, 말레이시아가 2위, 카타르가 3위로 내려와 있었고 미국산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타르와의 대형 장기 계약이 2025년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카타르 비중은 8% 수준까지 더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카드가 더해졌습니다. 15년 넘게 묵묵히 추진해온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가스공사가 5% 지분을 투자한 사업으로 캐나다 서부 해안에서 생산한 가스를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바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항로라는 점에서 전쟁이 바다를 흔들 때 더 빛나는 선택이 됩니다. 2025년 7월 첫 수출이 시작됐고 올해 말까지 약 70만 톤을 들여올 준비가 끝났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단지 물량에 있지 않습니다. 운송 비용이 중동이나 미국 노선보다 20%가량 낮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성과 안보를 동시에 잡는 드문 조합이 됐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되게 비싸고 비효율적인 보험처럼 느껴지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 구조까지 개선하는 카드가 된 셈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위기 앞에서는 이런 경로가 가장 크게 빛납니다. 또 하나의 축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작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였습니다. 약 28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승리하면서 두 나라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군사교육 협력과 방공체계 수출까지 이어지면서 신뢰는 계약서를 넘어 안보의 언어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 신뢰는 더 현실적인 값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한국산 방공체계가 높은 요격 성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공률은 96% 수준으로 언급됐고 이 경험은 곧 에너지 공급 약속의 배경이 됐습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말은 하루아침에 나온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도 한국은 완전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대체 계약이 이미 상당 부분 준비돼 있었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우선 공급 약속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계획까지 짜여 있었습니다. 2022년에 33조 원이라는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 여기서 처음으로 형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카타르의 공급 차질에 있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해협을 막아 길을 끊는 전쟁을 걱정했습니다. 길은 다시 열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길이 아니라 공장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고속도로가 끊기면 우회로를 찾을 수 있지만 생산 설비가 사라지면 운반할 물건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 전문가는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 시간이 전쟁의 지속 시간보다 더 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부족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공포는 총성이 답은 뒤에도 남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카타르가 공격 대상이 됐는지도 이 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사우스파르스라는 세계 최대 가스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스전은 카타르와 이란이 지질학적으로 함께 쓰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는 하나의 자원을 두 나라가 각자 빨대를 꽂아 나눠 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쪽 가스 시설을 때리자 이란은 같은 자원을 공유하는 카타르의 수출 시설을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직접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지질 구조 하나 때문에 인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타르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는데도 에너지 지도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에서 가장 복잡한 표정을 짓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라 카타르 물량이 비면 그 자리를 채우려는 주문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은 공격받은 카타르 시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손실과 이익이 같은 자리에서 겹치는 아주 미국적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이 혼란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중동이 흔들릴수록 유럽은 다시 가스 불안을 느끼게 되고 러시아는 그 틈에서 에너지를 지정학의 무기로 되살릴 유인을 갖게 됩니다. 중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LNG 수입의 30%를 중동에 의존했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계획을 더 서두르겠다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이 위기는 단순한 가격 충격이 아니라 세계를 다시 블록으로 묶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당장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도입 구조에 있습니다. 전체 LNG 물량의 약 80%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계약은 현물 시장보다 싸고 안정적입니다. 회원가로 미리 사두는 구조와 급할 때 편의점에서 비싸게 사는 구조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국제 가격이 2배로 뛰어도 한국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안전판이 곧 무통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계약 가격도 국제유가의 변동을 석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합니다. 그래서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6월 무렵부터는 들어오는 가스 가격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버틸 수는 있어도 아프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쪽 충격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해협 봉쇄가 석 달 이상 이어질 경우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는 평균 11.8%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학 제품은 14.84%, 금속 제품도 10% 안팎의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이 숫자는 기업의 손익에서 끝나지 않고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대만과 한국의 차이도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대만은 탈원전 기조 속에서 발전량의 47%를 LNG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스 발전 비중을 27% 수준으로 관리하고 석탄과 원전, 재생에너지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자 정부는 석탄 발전 규제를 완화하고 원전 가동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선택을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원전 2기를 이달 안에 다시 돌리고 5월 중순까지 4기를 추가 가동해 전력 공급을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이런 배경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대만은 휘발유만 쓰는 차에 가깝고 한국은 여러 동력원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에 더 가깝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모두가 멈추는 구조인지 다른 길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의 차이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결국 선택지의 개수에서 갈립니다. 흥미로운 건 과거의 굴욕적 양보처럼 보였던 선택이 시간이 지나 보험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 비판받았던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카드가 지금은 카타르의 빈자리를 메우는 안전판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8개월 전에는 퍼주는 거래처럼 보였던 판단이 오늘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해석되는 셈입니다. 외교와 에너지는 늘 그날의 여론보다 늦게 평가됩니다. 이번 사태는 LNG라는 자원의 구조적 약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석유는 오일 쇼크 이후 국제기구 차원에서 90일치 전략 비축을 사실상 상식처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LNG는 그런 글로벌 의무 비축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LNG 비축량도 9일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이번 위기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물론 LNG는 영하 162도의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하기에 석유처럼 쌓아두기 어렵습니다. 저장 탱크도 비싸고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시장을 더 쉽게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조금만 공급이 어긋나도 가격이 과도하게 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혼란 속에서 웃는 산업도 있습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흔들리는데 배를 만드는 기술은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위기는 언제나 한쪽에서는 손실로, 다른 쪽에서는 주문서로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갈립니다. 앞으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전쟁이 지금 수준에서 이어진다면 한국은 비축분과 대체 물량으로 일단 수급을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가격 압박은 피하기 어렵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압력은 생활의 체감 고통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 체력이 약한 나라들은 이 짧은 구간조차 넘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올해 상반기 안에 극적으로 멈추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카타르는 손상되지 않은 12개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물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위험했던 해협도 조금씩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파괴된 2개 라인을 복구하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리더라도 시장 충격 자체는 1년에서 2년 안에 점차 흡수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2022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45%에 달했는데 LNG를 받아들일 터미널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존이 걸리자 해상 부유식 터미널을 단 6개월 만에 구축했고 그 결과 2년 만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12%까지 낮췄습니다. 위기는 종종 평소라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속도를 현실로 만듭니다. 하지만 전쟁이 6개월을 넘어 1년 이상 길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카타르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세계 LNG 시장의 중심축은 중동에서 미국과 호주 쪽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산과 캐나다산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현물 시장 물량을 더 비싸게 사와야 한다면 가스 요금 고지서는 20%에서 30%까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1973년 오일 쇼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세계는 에너지가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 충격 위에서 국제에너지기구와 전략 비축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LNG 위기는 50여 년 전 석유가 남긴 교훈을 다른 형태로 다시 반복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LNG 역시 석유처럼 전략 비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는 걸프 전체가 연쇄 파괴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카타르 시설이 다시 타격받고 미국이 이란 가스전을 보복 공격하고 이란이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시설로 확전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그 지점은 단순한 고유가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동시에 제동을 밟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보면 이번 위기는 한국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공급망 충격이 2번 반복되면서 정부는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는 계획을 확정했고 소형 원자로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격이 화석 연료 중심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말합니다. 결국 에너지 자립은 구호가 아니라 믹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판적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비축량입니다. 법적 LNG 의무 비축량이 9일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기준보다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마음을 놓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여기에 울산기지의 비상용 원유 90만 배럴이 이미 해외로 처분돼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에너지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정말 위기일 때 써야 할 자원이 막상 열어보니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당국도 당장 이 물량을 다시 채우기 어렵다고 인정한 만큼 시스템의 빈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준비를 잘한 부분과 관리가 허술했던 부분이 동시에 드러난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유입니다. 카타르 의존도를 낮춘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지만 한국의 전체 원유 중동 의존도는 여전히 69%를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 하나만 놓고 안도하기에는 나라 전체 에너지 안보의 뼈대가 아직 중동 쪽에 크게 기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도 생산 능력을 거의 최대치로 돌리고 있어 전 세계가 몰릴 경우 물량 경쟁은 결국 가격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 시간 문제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고 항로가 길어지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시간은 기존 25일 안팎에서 길게는 60일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급은 버틴다 해도 속도와 비용이 동시에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안전판은 있지만 그 안전판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통증은 결국 요금입니다. 가스가 끊기지 않아도 비싸지면 삶은 충분히 무거워집니다. 유가 변동이 석 달 뒤 도입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를 생각하면 6월부터는 고지서의 숫자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미 한 차례 큰 인상을 겪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상승은 가계와 자영업, 기업 모두에게 깊은 부담이 됩니다. 탈탄소 목표와의 충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에너지를 메우기 위해 석탄 발전을 늘리고 원전을 더 강하게 돌리는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는 방향이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일이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 약속을 늦추는 일이 되는 역설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으로 시작해 아랍에미리트와의 신뢰를 쌓았고 미국과의 에너지 협상과 캐나다 항로 확보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폭풍 앞에서도 무릎이 아니라 발목으로 버티는 힘은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완전한 무통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축량의 한계, 관리 체계의 허점, 앞으로 닥쳐올 가격 충격,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 큰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안도와 아직 멀었다는 경고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장면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준비된 나라와 불완전한 나라가 지금 한국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먼 바다의 전쟁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가스 요금 고지서의 숫자,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의 가격, 공장의 전기 사용료와 장바구니의 무게로 천천히 번역됩니다. 에너지 안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위기의 값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이 충격이 한국을 더 단단한 에너지 자립의 길로 밀어줄지 아니면 또 한 번 비싼 수업료만 남길지 이제 그 답은 선택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